최근 장식용 일본도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공격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범행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유류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달라질 유류분의 모습과 상속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완벽한 상속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됐고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유사 범행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입구엔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쳐진 채 신발 덮개와 장갑을 착용한 과학 수사대원들이 증거를 모읍니다. 지난달 29일 밤 12시 무렵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말 그대로 처음 본 사람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겁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지난 1일 해당 피의자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 취재진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기능 스파이더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엔 일본도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 경기 수원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10대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이 곧바로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동기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53건으로 이 가운데 형법상 상해 폭행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과 미수는 각각 5건, 6건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서현역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행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아무런 전조도 없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 묻지마 범죄. 해당 범죄는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착돼 있어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특성상 강력한 처벌이 주는 범죄 예방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패턴 없는 범죄를 미리 파악해 종합적인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선 유형별 기준을 두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로 대중이 불안에 떨 때마다 정부는 범죄 예방 강화와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치안기관이나 수사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상 범죄를 근절할 묘수는 없는 건지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이 취합한 내용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중 대중에 알려진 살인, 살인미수 사건은 2000년대 들어서만 약 70건. 2002년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 선교원에 불쑥 들어온 50대 남성이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이 느닷없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던 2018년 고속버스 칼부림 사건. 영화로까지 제작 예정인 2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일본도 이유 살인 사건까지 전국 곳곳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건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치안 역량을 보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되는 사고에 시민 불안은 가중되고 되려는 모방 범죄까지 판칠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발표한 이상동기 관련 통계는 2017년 대검찰청이 국정감사 때 제출한 비공식 자료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묻지마 범죄, 예방 가능한 것인가?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더라도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동향을 주시할 수는 없다는 한계. 범죄 전조 증상만 가지고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올려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죄질에 비해 형벌 규정은 매우 관대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법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가 퇴임을 하면은 변호사 개업을 해요. 판사가 퇴임할 즈음에 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퇴임해갖고 한몫 땡길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형량을 낮게 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대법원 판례를 하급심이 따르는 선례 구속의 원칙. 대한민국 사법부 특성상 최종심 판사가 높은 형벌을 내리면 하급심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량의 폭을 넓힌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이 이상동기 혹은 뭐 묻지마 등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범죄학자들한테 일종의 그런 어떤 걸 받아서 단계를 좀 촘촘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살아오며 느낀 좌절과 분노. 그 표출 대상이 된 사회 전체와 모든 사람. 이상동기, 언제까지 이상동기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그냥 이상동기 범죄로 놓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동기 범죄가 20년 전에도 이상동기 범죄였는데 지금도 이상동기 범죄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뭐라고 딱 규정이 되고 해결이 됐어야죠. 정신의학, 범죄의학이 발전한 만큼 사법부도 발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간 동기, 이유 있는 범행과 이유 없는 죽음, 새 치안책 마련과 법원의 진취적 판결이 동시에 작용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까지 모두 뚜렷한 범죄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일컫는 말인데요.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호담의 최인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어 최인혜 변호사입니다. 네,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있죠.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도 여전히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이상동기 범죄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하여 왔지만 이와 같은 범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이 바로 신림역, 서현역 사건들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요. 이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도 이상동기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상동기 범죄는 총 53건이나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친분이 전혀 없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또 발생하여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동기 범죄는 말 그대로 뚜렷한 범죄 동기가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상동기 범죄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세 가지의 개념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범죄자가 별 상관이 없거나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범행이 잔혹하고 과도해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상동기 범죄 발생 원인을 딱 하나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을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에게 전가하여 화풀이하는 유형, 또 정신과적 증상에 의한 범죄 유형을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신림동 흉기 테러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역 흉기 테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회적 교류 없이 은둔 생활을 하던 중에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변호하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 발생하였던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진술만으로는 도대체 왜 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국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마치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따로 유형화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 수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네. 비교적 경미한 폭행의 경우에도 동종전과에 비추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적인 성향은 매우 강하다 이런 점을 들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고요. 물론 피해자의 마음에는 이 또한 경미한 처벌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으나 선처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처벌 강화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위하력, 즉 겁을 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를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동기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과연 강력한 처벌, 예를 들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같은 처벌이 제대로 위하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즉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입법화가 된다면 범죄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확실히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 강화 논의보다는 어떻게 법률로서 이상동기 범죄를 규정을 하고 어떤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에 포섭할 것인지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상동기 범죄의 그 처벌 수위를 논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원래는 뭐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이렇게 부르던 것들을 다르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질이 완전히 다른 범행 동기들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 공포스럽다 이런 이유로 한데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규범적으로는 좀 더 세분화하고 구분한 뒤에 응보로 다스릴지 아니면 뭐 위하력을 통한 일반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치료나 교화 아니면 사회에서의 영구적인 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상동기 범죄를 유형화를 해서 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입법한다면 동종 범죄에 비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 범죄 예방책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법률 개정 움직임도 있을까요? 지난해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행 형법에 의하면은 뭐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의 형 집행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결로 이런 가석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끔 근거 법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또 21대 국회에서도 공중협박죄, 즉 온라인상에서 범죄 예고를 하거나 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뭐 흉기 휴대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 또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규정을 포함한 법안들이 발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관할 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범죄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이 물론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뭐 분명히 있겠지만 범행의 경위가 비전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질환에 가까운 어떤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단지 화풀이를 위해서 애먼 사람들을 공격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실상 누가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미리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미 뭐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미수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과 범행 정보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는 것은 그나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현재처럼 일본도 관련된 뭐 사건이 터지면 도검류에 대한 전수점검, 또 뭐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불거지면 사전 입원제 도입 검토, 뭐 이런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근절은 요원하겠죠. 이에 더해서 우리 사회에 타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분노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무지와 배척, 그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감, 또 SNS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특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폭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빠른 법 개정과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류분,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변화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로 인해 달라질 유류분의 모습과 상속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법무법인 율쌤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그중에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제, 자매 유류분에 대해서는 위헌을, 유류분 상실 사유와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라도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이죠. 이 부분에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네, 1979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구하라 씨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 폐륜적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이 있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죠.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 네. 또 다른 하나는 유류분에 있어서 이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 불효를 뛰어넘어서 폐륜적인 행위를 한 자녀와 부모님을 잘 모신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이 본인을 잘 모신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폐륜적인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조차 받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을 모신 기여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줘야 된다. 사실 이게 상속 설계를 한 피상속인, 즉 부모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유류분 상실 사유란 뭘까요? 네, 사실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논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학회나 법조계에서도 그런데 다만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민법 제1004조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변조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 결격 사유를 보면 직계 종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범죄 행위들인데 상속 결격 사유가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유류분뿐만 아니라 상속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에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 유류분 상실 사유는 이 엄격한 상속 결격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참고할 만한 것으로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있는데요. 네.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것이고요. 이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경우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아마 이러한 규정들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되었지만 이 위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를 반영한 민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마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 이전까지 판례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게 확고한 판례였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은 기여분으로 이를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에 이를 비기여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빼앗기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즉 피상속인인 부모님께 자란 자녀,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재산적으로 기여한 자녀가 재산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이 현재 유류분 제도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피상속인에게 잘한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더 많이 주고 못한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주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더 잘한, 본인을 더 잘 모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설계를 할 때 그러한 상속 설계를 하는 경위나 이유, 상속 설계의 취지, 피상속인이 원하는 상속재산 분할, 그리고 폐륜적 상속인이나 기여 상속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 등까지 모두 남겨두어야 추후 이러한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달라질 유류분 제도와 그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류분 제도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상속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완벽한 상속,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